남편 민석이 세상을 떠난 후 나는 마치 색이 바랜 흑백 사진 속을 걷는 사람처럼 살았다.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함께 해온 반려자가 사라진 집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닌 거대한 정막의 박물관이었다. 거실 소파에는 여전히 그가 즐겨 읽던 신문의 잉크 냄새가 배어있는 듯했고, 욕실 선반 구석에는 그가 쓰던 쉐이빙 폼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내 코끝을 시큰거리게 만들었다. 나는 그 광활한 침묵 속에 홀로 남겨졌다. 귀가 먹먹해질 정도로 시끄러운 고요함이었다. 처음 며칠은 그야말로 지옥이었다. 침대에서 일어나고 싶지 않았고 입맛은 모래알을 씹는 것처럼 까끌거렸으며 세상 누구와도 마주치고 싶지 않았다. 창밖으로 흘러가는 계절조차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먼지가 내려앉은 서랍장 위에서 액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우리가 강릉 경포대 해변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사진 속에 우리는 젊었고 햇살보다 더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순간 마치 그가 내 등 뒤에 서 있는 것처럼 그의 목소리가 뇌리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여보, 숨이 붙어 있는 한 살아가야 할 이유는 분명히 있어. 그냥 앉아서 시간이 당신을 갉아먹게 두지 마. 밖으로 나가. 나를 위해서라도 멋지게 살아줘. 그의 말이 맞았다. 그는 언제나 옳았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이 집에 갇혀 유령과 추억만을 벗삼아 남은 생을 흘려보낼 수는 없었다. 나는 결심했다. 그가 못다 산모까지 합쳐서 누구보다 찬란하게 살아내겠라고. 그리고 그것이 그를 기리는 가장 완벽한 방법이라고. 이 목표를 위해서는 기동력이 필요했다. 자유가 필요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만의 차가 필요했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는 낡은 회색 소형차 한 대를 굴려왔다. 남편의 꼼꼼한 성격 덕분에 폐차를 면하고 굴러다니던 그 차는 얄시게도 남편의 장례식이 끝난 지 일주일 만에 엔진이 멈춰버렸다. 마치 주인과 함께 운명을 다한 충성스러운 노비처럼. 정비소 사장은 수리비가 차값보다 더 나올 거라고 혀를 찼다. 나는 보험금과 우리가 노후를 위해 알뜰살뜰 모아둔 적금을 헐었다. 사치스러운 외제차는 필요 없었다. 너무 눈에 띄는 색깔도 싫었다. 그저 튼튼하고 안전하고 무엇보다 온전히 나의 것인 차가 필요했다. 그것은 내 인생의 제2막을 여는 티켓이었다. 화요일 아침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자동차 대리점 문을 열었다. 말끔한 정장을 입은 젊은 영업사원 최 대리가 예의 바른 미소로 나를 맞이했다. 그는 나에게 4가지 모델을 보여주었지만 내 눈은 이미 한 곳에 고정되어 있었다. 전시장의 화려한 조명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는 은색 세단. 완벽했다. 차체는 내가 운전하기에 부담스럽지 않을 만큼 적당했고 요즘 차에 들어간다는 최첨단 안전장치들도 모두 탑재되어 있었다. 운전석에 앉아 핸들을 잡았을 때 지난 몇 달간 느껴보지 못한 낯선 감정이 가슴 밑바닥에서 솟구쳤다. 그것은 희망이었다. 사모님, 이 모델은 제동 시스템부터 에어백까지 동급 최고 사양입니다. 가격은 등록비 포함해서 3억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 대리의 설명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감당할 수 있었다. 아니, 기꺼이 지불할 용의가 있었다. 그 돈은 내가 평생을 바쳐 가정을 꾸리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아껴가며 남편과 함께 모은 피와 땀의 결정체였다. 비록 남편은 그 미래를 함께 볼 수 없게 되었지만 나는 그를 대신해 이 차를 타고 세상 끝까지 달려볼 생각이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내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자동차 등록증의 소유주란에 선명하게 박힌 이름. 박선, 영, 오직 내 이름 석자뿐이었다. 새 차 특유의 가죽 냄새를 맡으며 대리점을 빠져나올 때 엔진의 부드러운 진동이 엉덩이와 등줄기를 타고 전해졌다. 시야가 흐려졌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기도 했고 이 순간 조수석이 비어있다는 사실에서 오는 뼈아픈 슬픔의 눈물이기도 했다. 하지만 오후의 따스한 햇살이
앞 유리창을 뚫고 들어와 내 손등을 덮었을 때 나는 알 수 있었다. 민석 씨가 지금 내 옆에서 흐뭇하게 웃으며 나를 자랑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을. 집 앞에 차를 세우고 나는 한동안 내리지 못했다. 운전대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정말 예쁘다. 이건 내 거야. 나의 새로운 시작이야. 나는 열쇠를 챙겨 집으로 들어갔다. 식탁 위에 차키를 올려두고 아들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 벅찬 소식을 가장 먼저 알리고 싶었다. 엄마가 괜찮다고, 엄마가 무너지지 않고 씩씩하게 아빠를 추모하고 있다고 말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지훈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나는 음성 사서함에 메시지를 남겼다. 아들, 엄마야. 나 새 차 샀어. 믿기니? 엄마, 지금 너무 설렌다. 시간 나면 한번 보러 와. 사랑해. 전화를 끊을 때까지만 해도 나는 행복했다. 아들도 나만큼 기뻐해 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엄마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해 줄 것이라고. 그게 가족이니까. 하지만 나는 꿈에도 몰랐다. 바로 다음 날 내 인생이 송두리째 뒤집힐 줄은. 그리고 내가 배 아파 낳은 친아들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내 등에 칼을 꽂을 줄은. 다음 날 아침 일찍 눈이 떠졌다. 태양이 갓 솟아오른 이른 시각. 나는 주방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오늘은 스케줄이 꽉 차 있었다. 마트에 들러 장을 보고 오랜 친구인 미숙이네 집에 가서 새 차를 자랑할 생각이었다. 컨디션이 좋으면 낙골당까지 운전해 가서 남편에게 이 은빛 날개를 보여주고 싶었다. 떠난 사람에게 말을 거는 게 남들이 보면 미친 짓 같겠지만 그렇게라도 해야 덜 외로웠으니까. 두 번째 커피잔을 비울 때쯤 밖에서 익숙한 엔진 소리가 들렸다. 창밖을 내다보니 지훈의 차였다. 가슴이 뛰었다. 세상에, 내 메시지를 듣고 바로 달려왔구나. 엄마 새 차 구경하러 왔구나. 나는 들뜬 마음으로 현관으로 달려가 문을 활짝 열었다. 하지만 문이 열리는 순간 얼굴에 걸려있던 미소는 차갑게 얼어붙고 말았다. 지훈은 혼자가 아니었다. 며느리 미경이 그 옆에 서 있었다. 두 사람의 표정은 마치 장례식장에 온 조문객처럼, 아니, 처리하기 곤란한 악성 채무자를 찾아온 빚쟁이처럼 어두웠다. 그들의 눈빛에는 반가움 대신 묘한 적대감이 서려 있었다. 어머, 아들, 이렇게 일찍 웬일이니? 나는 애써 목소리 톤을 높여 밝게 말했다. 미경아, 너도 왔구나. 들어와. 커피 막 내렸어. 지훈은 내 인사에 대꾸조차 하지 않았다. 그는 신발을 거칠게 벗어 던지고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곧장 주방으로 향했다. 미경이 그 뒤를 따르며 나에게 알 수 없는 싸늘한 눈길을 던졌다. 현관문을 닫고 그들을 따라 들어가는 내 등 뒤로. 방금 전의 기쁨은 순식간에 불길한 예감으로 뒤바뀌어 속을 뒤집어 놓기 시작했다. 집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주방 식탁 앞. 지훈은 내 새 차 열쇠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열쇠를 집어들더니 손바닥 위에서 몇 번 짤그랑거리며 무게를 가늠했다. 엄마, 한참 만에 입을 뗀 그의 목소리는 건조했다. 그는 내 눈을 피하고 있었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나는 팔짱을 끼며 머릿속에서 울리는 경고음을 무시하려 애썼다. 그래, 말해보렴. 무슨 일이니? 지훈은 미경과 짧은 눈빛을 교환했다. 미경이 고개를 까딱이자 마치 허락이라도 받은 듯 지훈이 입을 열었다. 엄마, 차 샀다는 얘기 들었어요. 응, 새 차야. 내 목소리가 의도치 않게 떨렸다. 그래서 어제 전화했잖니. 너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차 정말 예쁘지? 운전해보니까 얼마나 부드러운지 몰라. 꼭 날개를 단 기분. 엄마한테는 이 차 필요 없어요. 지훈이 내 말을 뚝 잘랐다. 그 말은 마치 무거운 돌덩이처럼 주방 바닥으로 쿵 하고 떨어졌다. 나는 순간 멍해졌다. 한국말인데 무슨 뜻인지 해석이 되지 않았다. 뭐라고? 내가 되물었다. 지훈이 드디어 고개를 들어 나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엄마한테 차는 필요 없다고요. 이제 연세도
예전 같지 않으신데 운전이라니요. 반응 속도도 느려지셨을 텐데 위험해요. 그리고 이거 다 낭비잖아요. 보험료에 기름값에 정비비까지. 굳이 왜 이런 돈을 쓰세요? 마치 뺨을 한 대 세게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얼굴이 화끈거렸다. 지훈아, 나 아직 운전 잘해. 면허 적성 검사도 문제없이 통과했어. 그리고 이건 내 돈으로 산 거야. 내가 결정한 일이라고. 지훈은 마치 때를 쓰는 어린아이를 달래는 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엄마, 요점은 그게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생각하셔야죠. 미경이랑 상의해봤는데 내일부터 우리 처가 식구들이랑 강원도로 여행 가기로 했어요. 몇 달 전부터 계획한 가족 여행인데 알다시피 제 차가 요즘 상태가 안 좋잖아요. 장거리 뛰기엔 불안하고 마침 엄마 차가 새 거고 크기도 적당하니까 잠깐만. 나는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다. 손끝이 파르르 떨렸다. 지금 그러니까 차를 빌리러 왔다는 거니? 지훈이 코웃음을 쳤다. 전혀 웃기지 않은 비웃음에 가까운 소리였다. 빌리는 게 아니라 통보하러 온 거예요. 이 차 우리가 쓸 겁니다. 내 머리가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지훈의 손은 이미 꽉 쥐어진 열쇠를 주머니에 넣고 있었다. 심장이 쿵쿵거리며 늑골을 때렸다. 안 돼, 내가 소리쳤다. 지훈아, 그건 내 열쇠야. 내 차라고. 하지만 그는 이미 등을 돌려 현관으로 향하고 있었다. 미경은 나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그의 뒤를 따랐다. 나는 다급하게 그들을 쫓아갔다. 박지훈, 거기서. 너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어? 당장 열쇠 내놔. 현관문 앞에서 지훈이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았다. 그 눈빛을 보는 순간 내 심장은 산산조각이 났다. 그곳에는 나를 향한 사랑도 존경도 없었다. 오직 귀찮음과 짜증, 그리고 경멸에 가까운 무언가가 번들거리고 있었다. 엄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내가 알던 착한 아들의 것이 아니었다. 낯설고 차가운 타인의 목소리였다. 엄마한텐 이 차 필요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아무것도 필요 없으시잖아요. 이 넓은 집에 혼자 틀어박혀서 죽은 아빠 추억이나 파먹고 사는 거. 그거 정신건강에 해로워요.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나는 숨이 막혀 헐떡거렸다. 미경이랑 얘기 다 끝냈어요. 지훈은 거침없이 말을 이어갔다. 엄마, 이제 그만 집 정리하고 요양원으로 가시는 게 좋겠어요. 시내에 시설 좋은 요양병원 몇 군데 알아봤거든요. 거기 가면 밥도 다 해주고 돌봐주는 사람도 있고 또래 말벗들도 많잖아요. 얼마나 편해요. 우리 여행 다녀오면 바로 모시고 가서 답사할게요. 사실 가는 길에 내려다 드릴 수도 있어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멈춘 것 같았다. 아들의 입술이 움직이는 모습이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다. 요양원, 내 아들이, 내 피와 살을 나눠준 아들이 나에게 현대판 고려장을 제안하고 있었다. 내 집을 떠나 내 추억을 버리고 낯선 곳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짐짝 취급을 하겠다는 것이다. 지훈아, 목소리가 떨려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나 요양원 안 가. 난 여기가 좋아. 여긴 내 집이야. 지훈은 한숨을 푹 내쉬었다. 마치 말귀를 못 알아듣는 노인네 때문에 피곤해 죽겠다는 태도였다. 엄마, 일 복잡하게 만들지 마세요. 차는 우리가 가져갑니다. 일주일 정도 걸릴 거예요. 다녀와서 엄마 거취 문제 다시 얘기해요. 그는 그 말을 끝으로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다. 미경은 한마디 말도 없이 그 뒤를 따라 나갔다. 나는 맨발로 뛰쳐나갔다. 지훈아, 안 돼, 제발. 그 차는 내가 산 거야. 내 돈으로 산 거라고. 이렇게 뺏어가는 게 어디 있어. 하지만 그는 이미 내 은색 세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있었다. 나의 자유, 나의 희망이 담긴 그 차 문을. 지훈아, 엄마가 부탁할게. 나는 울부짖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려 입가로 들어갔다. 짰다. 너무나도 짰다. 엄마한테 이러지 마. 내가 내 엄마잖아.
그는 잠시 멈칫했다. 아주 찰나의 순간 나는 그가 마음을 돌릴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었다. 그가 어린 시절 나에게 안기던 기억을 떠올리기를. 내가 그를 위해 희생했던 모든 날들을 기억해 주기를 기도했다. 하지만 그는 이내 차갑게 고개를 돌려 운전석에 앉았다. 엔진 시동이 걸리는 소리가 날카롭게 고막을 찔렀다. 미경이 조수석에 앉아 내 열쇠를 만지작거리는 모습이 보였다. 그들은 내 차뿐만 아니라 나의 존엄성까지 싣고 떠나려 하고 있었다. 은색 세단이 굉음을 내며 차고를 빠져나가 골목길 끝으로 사라질 때까지 나는 멍하니 서 있었다.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다. 믿을 수가 없었다. 내 친아들이 내 물건을 강탈했다. 나를 모욕했다. 나를 쓸모없는 늙은이 취급했다. 비틀거리며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다. 다리에 힘이 풀려 거실 소파 위로 무너지듯 쓰러졌다. 남편과의 추억이 서려 있지만 이제는 텅 비어버린 그 차가운 공간에서 나는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빼앗긴 차 때문에 울었고 믿었던 자식의 배신 때문에 울었으며 무엇보다 방금 전 영원히 잃어버린 나의 아들을 위해 울었다. 소파에 얼마나 오래 앉아 있었는지 모른다. 몇 시간이 지났을까. 눈물샘이 말라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을 때쯤 가슴 한구석에서 무언가 와장창 하고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아들에 대한 내 맹목적인 믿음이었고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식을 감싸야 한다는 모성애의 족쇄였다. 어둠 속에서 나는 눈물을 닦아냈다. 슬픔과 절망이 휩쓸고 간 자리에 아주 차갑고 날카로운 무언가가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그것은 분노였다. 뜨겁게 타오르는 분노가 아니라 얼음처럼 차갑고 이성적인 분노였다. 나는 멍청한 늙은이가 아니었다. 나는 65년을 치열하게 살아온 박선영이었다. 남편이 밖에서 일할 때 나는 집안의 경제권을 쥐고 살림을 꾸려왔고 아들을 키워냈으며 가정을 지켜온 여장부였다. 나는 본능적으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떠올렸다. 지훈이 전혀 모르고 있는 사실 하나. 그것이 이 판도를 뒤집을 수 있다는 것을. 차를 살 때 나는 단순히 기분에 취해 계약서에 서명한 것이 아니었다. 나는 신중했고 현명했다. 솔직히 말하면 아들이 나를 해치지 않을 거라 믿고 싶었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불길한 징후들은 있었다. 며느리 미경이 우리 집을 둘러볼 때마다 계산기를 두드리는 듯한 그 탐욕스러운 눈빛, 지훈이 넌지시 물어보던 보험금 액수와 내 통장 잔고. 나는 그게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동안은 모른 척 덮어두고 있었다. 자식을 의심하는 부모가 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차를 계약하고 나서 나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한 가지 안전장치를 더 마련해 두었다. 그때는 내가 너무 예민한가 싶어 자책하기도 했지만 지금 생각하니 신의 한 수였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주방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다.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차가운 물이 정신을 번쩍 들게 했다. 식탁 위에 놓인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지훈은 지금쯤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을 것이다. 처가가 있는 강릉까지는 서너 시간이 좋게 걸린다. 아마 차 안에서 희희낙낙하며 공짜로 새 차가 생겼다고 엄마는 다루기 쉬운 노인네라고 비웃고 있겠지. 미경은 남편에게 자기 엄마 떼어내기 참 쉽네라며 칭찬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나는 메신저 앱을 열어 아들이라고 저장된 이름을 찾았다. 화면을 터치하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이번엔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기대감 때문이었다. 내가 지금 하려는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내 아내 어머니로서의 자아는 가슴 아파했지만 존중받아야 마땅한 인간으로서의 자아는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나는 아주 짧고 명료한 문장을 입력했다. 어떤 감정도 협박도 담지 않았다. 하지만 그 무게는 폭탄과도 같았다. 조수석 앞 글로브 박스를 열어봐. 전송 버튼을 눌렀다. 나는 상상했다. 고속도로를 질주하던 지훈이
휴대폰 알림 소리를 듣는 장면을 미경이 누구냐고 물을 것이고 지우는 의아한 표정으로 내 메시지를 읽겠지. 글로브 박스? 엄마가 대체 무슨 소리야? 하며 짜증 섞인 손길로 다시보드를 열 것이다. 나는 식탁 의자에 등을 기대고 앉아 휴대폰을 손에 꼭 쥐었다. 심장 박동은 빨랐지만 호흡은 차분했다. 이제 돌아갈 길은 없었다. 나는 첫 번째 돌을 던졌다. 이제 곧, 아주 곧 지우는 깨닫게 될 것이다. 자신이 무시했던 그 늙은 엄마가 사실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자신을 낳고 기른 이 여자가 자신을 짓밟으려는 자에게 어떻게 반격할 수 있는지. 5분이 지났다. 10분이 지났다. 그리고 마침내 내 휴대폰이 웅웅거리며 진동하기 시작했다. 화면에는 아들이라는 두 글자가 떴다. 탁자 위에서 휴대폰이 웅웅거렸다. 진동 소리가 고요한 식탁 위를 맴도는 곤충의 날갯짓처럼 신경질적으로 들렸다. 화면에는 아들이라는 두 글자가 끈질기게 깜빡거렸다. 나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저 차갑게 식어가는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그 진동을 노려보았다. 한 번, 두 번, 세 번. 전화는 끊어졌다가 다시 울리기를 5번이나 반복했다. 나는 그가 애타게 전화를 거는 동안 그가 느낄 당혹감을 상상했다. 조금 전 내가 느꼈던 그 무력감,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절망, 그리고 상황이 자신의 통제를 벗어났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오는 서늘한 공포. 그 감정을 내 아들이 아주 조금이라도 맛보기를 바랐다. 마침내 전화벨이 멈췄다. 그리고 곧바로 메시지 알림음이 연달아 울렸다. 엄마, 이게 다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전화 좀 받아보세요. 제발. 오해가 있어요. 우리 대화로 해요. 엄마, 제발. 나는 여전히 답하지 않았다. 침묵은 때로 100마디 말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된다. 나는 그가 글로브 박스 안에 든 서류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읽을 시간을 주고 싶었다. 그리고 마침내 내가 기다리던 마지막 메시지가 도착했다. 그 메시지는 그가 모든 것을 이해했고 사태의 심각성을 뼈저리게 깨달았다는 증거였다. 엄마, 잘못했어요. 제가 미쳤었나 봐요. 제발 경찰엔 신고하지 마세요. 부탁이에요. 문자 사이사이에 스며든 그의 공포와 비굴함이 느껴졌다. 내 가슴 한구석, 영원히 죽지 않을 모성이라는 이름의 낡은 방에서는 찌르르한 통증이 느껴졌다. 하지만 배신당하고 모욕당한 인간 박선영은 기묘한 만족감을 느꼈다. 이제야 그는 알게 된 것이다. 자신의 행동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나는 짐짓 10분을 더 기다렸다. 그를 뜨거운 프라이팬 위 개미처럼 안달나게 만들고 싶었다. 그 10분의 침묵이 그가 저지른 폐륜에 대한 아주 작은 벌이 되기를 바랐다. 손가락으로 천천히 자판을 눌렀다. 차 돌려서 집으로 와. 답장은 1초도 걸리지 않았다. 지금 강릉 가는 길인데 3시간 거리예요. 바로 차 돌릴게요. 최대한 빨리 갈게요. 약속해요.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의자 깊숙이 등을 기댔다. 기묘한 감정이 밀려왔다. 이것은 승리감도 쾌감도 아니었다. 친자식을 상대로 이런 수를 써야만 한다는 사실이 어떻게 기쁠 수 있겠는가. 하지만 이것은 일종의 정이었다. 나는 평생을 온화하고 이해심 많은 어머니로 남편에게 순종적인 아내로 살아왔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 짐짝 취급, 다 쓴 건전지처럼 버려지는 신세였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 화장대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65세의 늙은 여자가 서 있었다. 머리카락은 희끗희끗했고 눈가에는 세월이 새겨놓은 주름이 자글자글했다. 거친 손마디는 평생의 가사노동을 증명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 너머에 있는 다른 것을 보았다. 눈빛에 서린 힘, 그리고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기. 여보, 보고 있어? 나는 허공에 대고 속삭였다. 당신이 늘 말했지. 내가 생각보다 강한 사람이라고. 당신 말이 맞았어. 나는 옷장을 열었다. 집에서 입던 편한 옷을 벗어던지고
몇 년 전 결혼 기념일에 남편이 사주었던 짙은 녹색 원피스를 꺼내 입었다. 단정하게 머리를 빗어 넘기고 아주 오랜만에 붉은색 립스틱을 입술에 발랐다. 아들과 대면할 때 나는 초라하게 울고 있던 늙은이가 아니어야 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을 쥔 당당한 여인의 모습으로 그를 맞이해야 했다. 지훈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병국 변호사, 남편의 30년 지기 친구이자 우리 가족의 대소사를 챙겨주던 고마운 분이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그가 전화를 받았다. 선영 씨, 무슨 일 있어요? 그의 목소리는 침착하고 전문적이었다. 김 변호사님, 예감이 맞았어요. 내가 담담하게 말했다. 지훈이가 차를 가져갔었어요. 하지만 제가 넣어둔 서류를 보고 지금 돌아오는 길이에요. 수화기 너머에서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려왔다. 유감입니다. 정말이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길 바랐는데 선영 씨 예감이 너무 정확해서 소름이 끼칠 정도네요. 사실 차를 계약하던 날 나는 단순히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었다. 나는 김 변호사의 사무실을 찾아갔었다. 남편 장례식 이후 며느리 미경이 집안을 훑어보던 그 계산적인 눈빛, 지훈이 은근슬쩍 내 노후 자금을 탐색하던 질문들, 그 모든 찜찜한 징후들이 나를 그곳으로 이끌었다. 그날 김 변호사는 묵직한 마호가니 책상 뒤에 앉아 내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다. 그는 나를 비난하거나 과민 반응이라고 타박하지 않았다. 선영 씨, 의심이 든다면 대비하는 게 맞습니다. 그건 불신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그의 도움으로 나는 완벽한 법적 무기를 준비해 두었다. 그 서류들이 바로 지금 지훈이 보고 기겁을 한 글로브 박스 안의 폭탄이었다. 첫 번째는 내용 증명서였다. 변호사의 직인이 찍힌 이 서류는 법적 효력을 갖춘 경고장이었다. 차량의 소유주는 오직 박선영이며 내서면 동의 없이 차를 가져가는 행위는 명백한 절도이자 횡령임을 명시했다. 나는 언제든 형사 고소를 진행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못 박아 두었다. 두 번째는 차량 등록증과 내 운전면허증 사본, 그리고 최근 발급받은 건강진단서였다. 이는 내가 심신이 미약하거나 치매 초기 증상이 있어 보호가 필요하다는 그들의 억지 논리를 원천 봉쇄하기 위함이었다. 나는 법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내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 충분함을 증명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치명적인 서류가 있었다. 그것은 서명하는 순간 손이 떨릴 만큼 가슴 아팠지만 반드시 필요했던 유언장 수정본이었다. 남편과 내가 오래전에 작성했던 원본 유언장에는 우리 사후 모든 재산을 외동아들인 지훈에게 상속한다고 되어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 조항을 완전히 뜯어 고쳤다. 새로운 유언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만약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요양원에 강제 입원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신변의 위협을 느낄 경우 아들 박지훈에 대한 모든 상속권을 박탈한다. 전 재산은 노인복지재단과 유기견 보호센터에 기부한다. 김 변호사는 이 수정된 유언장의 사본까지 꼼꼼하게 챙겨 서류 봉투에 넣어주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자필 서명이 들어간 각서까지. 나는 현재 정신적으로 온전하며 그 누구의 강요도 받지 않았다는 내용이었다. 지금 지훈이가 오고 있어요. 오면 단판을 지을 생각입니다. 내가 말했다. 법적으로 지훈이는 절도죄를 저지른 겁니다. 가족 간의 일이라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친족상돌의 규정이 있어도 의사에 반해 탈취한 경우엔 상황이 다릅니다. 무엇보다 선영 씨가 고소 의지를 보이면 경찰 조사는 피할 수 없어요. 하지만 결정은 전적으로 선영 씨 몫입니다. 중요한 건 이제 지훈이도 알게 됐다는 거죠. 어머니가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김 변호사가 차분하게 설명했다. 고마워요, 변호사님. 만약을 대비해서 휴대폰 좀 켜놔주세요. 물론이죠. 무슨 일 생기면 밤이든 새벽이든 바로 연락하세요. 그리고 선영 씨,
전화를 끊기 전 그가 덧붙였다. 당신은 정말 용기 있는 여자입니다. 누구도 당신을 함부로 대하게 두지 마세요. 그의 따뜻한 격려가 얼어붙은 내 마음을 조금 녹여주었다. 전화를 끊고 시계를 보았다. 오후 2시, 지훈이 도착하려면 5시쯤 되어야 할 것이다. 나에게는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이 충분했다. 나는 주방으로 가서 물을 끓였다. 차를 마시고 싶어서가 아니라 무언가 손을 움직여야 했기 때문이다. 주전자의 물이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과거의 기억 속으로 빠져들었다. 지훈이 갓난아기였을 때 밤새 열이 나는 아이를 안고 응급실 복도를 서성이던 밤들이 떠올랐다. 남편이 사업 실패로 힘들었을 때 아이 기죽이지 않겠다고 식당 설거지와 마트 캐셔 아르바이트를 하며 번 돈으로 비싼 피아노 학원비를 댔던 날들도 스쳐 지나갔다. 지훈이 밖에서 사고를 치고 들어오면 남들 앞에서 고개를 조아리고 사과했던 그 수많은 순간들. 엄마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내 모든 희생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었다. 그리고 며느리 미경이 생각났다. 5년 전 지훈이 결혼하겠다며 미경을 처음 데려왔던 날이 기억났다. 그녀는 예의 바르게 행동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차가운 구석이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우리 집 거실의 앤티크 가구와 벽에 걸린 그림들을 훑으며 마치 감정사가 가격을 매기는 듯했다. 어머님, 이 집은 평수가 꽤 되네요. 시세가 얼마나 해요? 아버님 연금은 얼마나 나오세요? 첫 만남부터 돈 이야기를 꺼내는 그녀가 불편했지만 나는 요즘 애들은 다 현실적이라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다. 남편은 달랐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남편이 나직이 말했다. 여보, 저 아가씨. 눈빛이 마음에 안 들어. 지훈이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우리 집 배경을 보고 결혼하려는 것 같아. 나는 남편에게 사람 너무 의심하지 말라고 핀잔을 주었다. 하지만 남편의 눈은 정확했다. 그가 세상을 떠나자마자 미경은 본색을 드러냈다. 그녀는 노골적으로 집을 팔아 작은 곳으로 옮기고 남은 돈을 자신들에게 투자하라고 종용했다. 그리고 내 아들, 착해 빠지기만 했던 지우는 어느새 아내의 앵무새가 되어 그녀의 말을 그대로 읊조리기 시작했다. 마치 내가 그들의 행복을 위해 처리되어야 할 프로젝트라도 되는 것처럼 찻잔의 차가 다 식어버렸다. 창밖으로 해가 기울기 시작했다. 거리의 그림자가 길어질수록 내 결심은 더욱 단단해졌다. 4시 30분. 지훈에게서 다시 문자가 왔다. 20분 남았어요. 제발 대화로 해요.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그저 옷매무새를 다듬고 소파에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앉았다. 이윽고 5시가 조금 넘었을 때 익숙한 엔진 소리가 들렸다. 나의 은색 세단이 차고지로 들어오는 소리였다. 창밖을 내다보았다. 지훈이 운전대를 잡고 있었고 조수석은 비어 있었다. 미경은 오지 않은 모양이었다. 아마 껄끄러운 상황을 피하고 싶었거나 지훈이 어딘가에 내려두고 왔을 것이다. 지훈은 시동을 끄고도 한참 동안 차에서 내리지 못했다. 운전대에 머리를 박고 있는 그의 모습이 보였다. 죄책감일까? 두려움일까? 잠시 후 그가 조수석에서 누런 서류 봉투를 챙겨 들고 내렸다. 현관을 향해 걸어오는 그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워 보였다.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그는 자기 열쇠가 있으면서도 굳이 벨을 눌렀다. 들어올 자격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아는 것이다. 나는 일부러 몇 초를 더 기다렸다가 천천히 현관으로 걸어갔다. 문을 열자 충혈된 눈에 아들이 서 있었다. 울었던 게 분명했다. 엄마. 그의 목소리가 덜덜 떨렸다. 나는 손을 들어 그의 입을 막았다. 그리고 서늘하게 말했다. 밖에서 떠들지 마. 들어와. 지우는 도살장에 끌려온 소처럼 고개를 숙인 채 안으로 들어왔다. 한 손에는 내 차키를, 다른 한 손에는 서류 봉투를 꽉 쥐고 있었다. 거실로 들어온 우리는 숨 막히는 침묵 속에 서로를 마주했다. 나는 그에게 소파를 가리켰다. 앉아.
그는 순한 양처럼 털썩 주저앉았다. 나는 맞은편 1인용 안락의자에 앉아 다리를 꼬았다. 불과 몇 시간 전 내가 오열하며 무너져 내렸던 바로 그 거실이었다. 하지만 지금 공기의 흐름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이제 칼자루를 쥔 것은 나였다. 지우는 차키와 서류 봉투를 우리 사이의 탁자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다 읽어봤어요. 그가 마른 침을 삼키며 말했다. 엄마가 이런 걸 준비하셨을 줄은 몰랐어요. 나는 팔짱을 낀 채 그를 쏘아보았다. 그래서 내가 준비하지 않았으면 네가 한 짓이 정당화되는 거니? 내가 무방비 상태였으면 나를 요양원에 쳐넣고 차를 뺏어간 게 잘한 일이 되는 거야? 그가 황급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절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그럼 말해봐. 나는 상체를 앞으로 숙이며 그를 압박했다. 내 입으로 직접 말해. 네가 정확히 무엇을 잘못했는지. 지우는 마른 침을 꿀꺽 삼켰다. 그의 목을대가 크게 위아래로 요동쳤다. 시선을 바닥에 고정한 채 그는 힘겹게 입을 열었다. 허락 없이 엄마 차를 가져가려고 했어요. 이건 명백한 절도예요. 그리고 제가 뱉은 말들. 요양원 이야기. 제가 잠시 미쳤었나 봐요. 무슨 생각으로 그런 끔찍한 소리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이 아니지. 나는 그의 말을 차갑게 잘랐다. 아니, 오히려 넌 아주 많이 생각했을 거야. 우리 엄마는 이제 늙고 판단력이 흐려졌으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조종할 수 있어. 쓰레기처럼 치워버려도 아무 말 못할 거야. 그렇게 계산하고 내뱉은 말이잖아. 안 그러니? 나의 전곡을 찌르는 말에 지훈의 어깨가 움찔했다. 그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흐느끼기 시작했다. 40대 중반의 남자가 어린아이처럼 우는 모습은 애처로웠지만 동시에 비겁해 보였다. 아니에요, 엄마. 제가 엄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단지 미경이가 그렇게 하자고.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다. 자신이 방금 무슨 말을 했는지 스스로도 깨달은 것이다. 나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깊숙이 기대며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 결국 미경이 뜻이었구나. 언제나 미경이가 시키는 대로지. 그렇지? 나는 몸을 앞으로 숙여 지훈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지훈아, 넌 대체 누구니? 42살이나 먹은 성인 남자가 자기 주관 하나 없이 아내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 노릇을 해. 그게 네가 말하는 사랑이니? 지훈이 고개를 번쩍 들었다. 젖은 눈으로 나를 보며 항변하려 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제 생각이 있어요. 내 생각이 있었다면 내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탁자를 내리치는 내 손바닥 소리에 거실의 정적이 깨졌다. 내 생각이 있었다면 왜 내 집에 쳐들어와서 내 열쇠를 빼서 왜 멀쩡한 엄마한테 차가 필요 없다고 해? 왜 나를 고려장 지내듯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어? 그 잔인한 말들은 미경이가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온 거야, 박지훈. 그는 다시 고개를 떨구었다.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며 웅얼거렸다. 엄마 말이 다 맞아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제가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어요. 정말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블라인드 사이로 마당에 주차된 은색 세단이 보였다. 하마터면 영원히 잃어버릴 뻔했던 나의 자유, 나의 자존심이었다. 실수? 나는 창밖을 보며 낮게 읊조렸다. 길을 가다 넘어지는 게 실수야. 날짜를 착각하는 게 실수고. 하지만 네가 한 짓은 실수가 아니야. 그건 계획적이고 악의적인 공격이었어. 넌 내 차만 가져가려던 게 아니야. 나의 독립성, 내 삶을 스스로 꾸려갈 권리, 그리고 너를 향한 내 마지막 신뢰까지 짓밟으려 했어. 엄마, 제발요.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든지 할게요.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그가 애원했다. 나는 천천히 뒤를 돌아 그를 바라보았다. 좋아. 그럼 대답해봐. 미경이는 지금 어디 있니? 지우는 내 시선을 피하며 기어들어가듯 대답했다. 처가에 데려다 줬어요. 휴게소에서 엄마가 보낸 서류 사진들을 같이 봤거든요. 미경이가 그 유언장 수정본을 보고는 길길이 날뛰었어요. 저보고 멍청이라고, 일을 다 망쳤다고, 엄마가 우릴 감옥에 보낼 수도 있다는 사실보다 유산 상속에서 제외됐다는 사실에 더 화를 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상대로였다. 그래, 걔는 내가 상처받은 건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자기네들이 받을 돈이 날아간 것만 아까운 거지. 지우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증명하고 있었다. 나는 다시 내 자리로 돌아와 앉았다. 이제는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팩트를 짚고 넘어가야 할 때였다. 지훈아, 내 눈을 똑바로 보고 들어라. 내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다. 내 아빠가 우리 가족 먹여 살리겠다고 하루 16시간씩 일할 때 널 키운 건 나였다. 네가 밤새 열이 나서 울 데 없고 뛴 것도 나였고 내 기저귀를 갈고 이유식을 먹이고 학교 숙제를 봐준 것도 나였어. 네가 친구들한테 맞고 들어왔을 때 쫓아가서 싸워준 것도 나였단다. 나는 잠시 숨을 고르며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울컥함을 눌러 삼켰다. 네가 피아노 배우고 싶다고 했을 때 기억나니? 내 아빠랑 나는 형편에 안 맞는다고 반대했지만 내가 너무 원하니까 내가 친정 엄마한테 물려받은 금반지, 금목걸이 다 팔아서 학원비 댔어. 엄마니까. 자식을 위해서라면 내 살이라도 깎아주는 게 엄마니까. 지훈의 어깨가 들썩이며 오열 소리가 새어나왔다. 알아요. 엄마. 다 알아요. 제가 불효자예요. 내 아빠 장례식 때 나는 멈추지 않고 말을 이었다. 가장 아픈 기억을 꺼냈다. 내가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아서 숨도 못 쉬고 있을 때 넌 어디 있었니? 장례식장 이틀 지키고는 회사 일이 바빠서 처가에 일이 있어서라며 훌쩍 떠났지. 텅 빈 집에 나 혼자 남겨두고 40년을 함께 산 남편을 잃은 애미가 어떻게 밥을 먹는지 잠은 자는지 전화 한 통 제대로 없었어. 일이 바빠서. 그가 구차한 변명을 하려 했다. 바쁘지 않은 사람은 없어. 세상 모두가 자기 짐을 지고 살아. 하지만 지훈아, 사랑하는 사람이 무너졌을 때는 짐을 잠시 내려놓고 손을 잡아주는 게 가족이야. 내가 너한테 내 옆에 붙어 살라고 했니? 그저 따뜻한 전화 한 통. 엄마 밥 챙겨 드세요. 라는 말 한마디면 좋겠어. 그런데 넌 3개월 동안 거의 연락 두절이더니 내가 새 차 샀다고 전화하니까 그제야 달려와서 차를 뺏으려 했어.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다. 저는 괴물이에요. 엄마 말이 다 맞아요. 제가 쓰레기예요. 아니, 넌 괴물이 아니야.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넌 그저 잘못된 선택을 한 남자일 뿐이야. 잘못된 사람의 말에 휘둘려서 무엇이 진짜 소중한지 잊어버린 멍청한 남자지. 하지만 바뀔 수는 있어. 네가 진심으로 원한다면. 그가 젖은 눈을 들어 나를 보았다. 바뀔게요. 맹세해요. 정말 달라질게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첫째, 나는 손가락 하나를 펴보였다. 우선순위를 정해. 내 아내니 아니면 내 양심이니. 미경이랑 이혼하라는 소리가 아니야. 하지만 네가 계속 미경이의 아바타처럼 굴고 그녀의 탐욕스러운 생각이 네 생각인 양 행동한다면 난 널 내 아들로 인정할 수가 없어. 내 인생에 너를 들일 수가 없어. 미경이는 제 아내잖아요. 사랑하니까. 나도 널 사랑해. 내가 소리쳤다. 하지만 난 널 착취하지 않아. 너를 조종하지도 않아. 사랑은 존중하고 보호하는 거야. 상대방을 갉아먹는 게 아니라고. 미경이가 널 대하는 방식, 그리고 네가 나를 대했던 방식. 그건 사랑이 아니라 폭력이야. 내 사랑의 정의부터 다시 내려야 할 거야.
나는 탁자 위에 서류 봉투를 집어들어 흔들어 보였다. 이 서류들 여전히 유효하다. 유언장 수정본도, 형사 고소장 초안도, 변호사 사무실 금고에 보관되어 있어. 당장 실행에 옮기지는 않겠지만 파기하지도 않을 거야. 내 머리 위에 매달린 칼이라고 생각해라. 네가 또다시 나를 기만하거나 무시하면 그땐 정말로 방아쇠를 당길 거야. 지훈이 벌떡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엄마.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직 고마워하긴 일러. 나는 차갑게 말했다. 마지막 조건이 있어. 너 심리 상담 받아라. 네, 상담이요. 그가 의외라는 듯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래. 부부 상담 말고 너 혼자 받는 개인 상담. 네가 왜 그렇게 주관이 없는지, 왜 아내의 가스라이팅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지, 왜 부모를 헌신짝처럼 버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됐는지 전문가랑 이야기해봐. 내 마음속의 병부터 고치기 전에는 넌 좋은 아들도 좋은 남편도 될 수 없어. 지우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이내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내일 당장 병원 알아볼게요. 최소 6회 이상 상담받고 상담사 소견서 받아와. 그 전까지는 우리 관계는 여기까지다. 가끔 안부 전화나 해. 이 집에 찾아오는 건 금지야. 엄마. 지훈이 울먹이며 나에게 다가와 안으려 했다. 본능적으로 그 품이 그리웠다. 내 아들의 냄새, 내 아들의 체온. 하지만 나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아직은 안 돼. 내 거절에 그가 멈칫했다. 상처받은 눈빛이었지만 나는 단호했다. 나는 시간이 필요해. 네가 준 상처가 아물 시간이 필요하고, 네가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변했다는 걸 증명할 시간이 필요해. 그는 힘없이 팔을 내렸다. 이해해요. 기다릴게요. 엄마가 용서해 주실 때까지. 나는 탁자 위에 놓인 내 차키를 집어들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다. 이건 내 거야. 이 집도, 내 차도, 내 인생도 전부 다 내 거야. 똑바로 들어. 앞으로 그 누구도, 설령 내 자식이라 해도 내 허락 없이는 내 인생에서 티끌 하나도 가져갈 수 없어. 네, 명심할게요. 나는 현관으로 걸어가 문을 활짝 열었다. 밖에는 이미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다. 이제 가거라. 택시 불렀지? 지우는 문지방을 넘다 말고 멈춰섰다. 그리고 나를 뒤돌아보았다. 그의 얼굴은 후회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엄마, 정말 사랑해요. 아시죠? 나는 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그래, 내 마음 한구석엔 사랑이 있겠지. 하지만 존중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야, 지훈아. 그건 그냥 죄책감을 덜기 위한 자기만족일 뿐이지. 나에게 존엄을 보여줘. 네가 나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한다는 걸 행동으로 보여줘. 그때 다시 이야기하자. 그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어둠 속으로 걸어 나갔다. 골목 어귀에 비상등을 켠 택시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미경이 차를 가져가 버렸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으리라. 택시에 올라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내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다. 당장이라도 뛰어가서 그를 붙잡고 괜찮다, 엄마가 다 용서한다 라고 말하며 등을 토닥여주고 싶은 충동이 일었다. 그것은 42년간 내 몸에 각인된 징글징글한 모성애의 습관이었다. 하지만 나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이번에 또다시 무조건적인 용서를 베푼다면 그는 영원히 배우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나 역시 영원히 희생하는 어머니라는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나는 그가 탄 택시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다가 천천히 현관문을 닫았다. 철커덕, 도어록이 잠기는 소리가 오늘따라 유난히 크게 들렸다. 나는 문에 등을 기대고 스르르 주저앉았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슬픔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폭풍우를 맨몸으로 버텨낸 뒤 찾아오는 탈진. 그리고 난생 처음으로 내 삶의 영역을 지켜냈다는 전율 때문이었다. 현관문에 등을 기댄 채 나는 한참을 서 있었다. 온몸이 덜덜 떨렸다. 그것은 공포나 슬픔 때문이 아니었다.
내 혈관을 타고 흐르는 맹렬한 아드레날린 때문이었다. 나는 방금 내 아들과 단판을 지었다. 평생 필요 없을 거라 믿었던, 아니, 상상조차 하지 않았던 가혹한 경계선을 내 손으로 그어버린 것이다. 몸 안의 모든 모성세포가 너무한 것 아니냐고, 좀 더 부드럽게 대했어야 했다고 비명을 질러댔지만 이성적인 자아는 알고 있었다. 내가 옳은 일을 했다는 것을. 이것은 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였다. 부들거리는 손으로 주방에 가서 물을 한 잔 따랐다. 시계를 보니 겨우 저녁 6시였다. 지훈이 아침에 들이닥쳐 열쇠를 빼앗으려 했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마치 몇 년의 세월이 흐른 것만 같았다. 하지만 고작 반나절이 지났을 뿐이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변해버렸다. 나는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에게 상황을 알려야 했다. 신호가 가자마자 그가 받았다. 선영 씨, 괜찮습니까? 그의 다급한 목소리에서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났다. 괜찮아요, 변호사님. 내가 대답했다. 목소리는 예상보다 차분했다. 사실 생각보다 훨씬 괜찮아요. 지훈이가 차를 돌려주고 갔어요. 대화도 끝냈고요. 제 입장을 아주 분명하게 전달했고 녀석도 받아들였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안도의 한숨 소리가 들렸다. 정말 다행입니다. 쉽지 않은 결단이었을 텐데 정말 잘하셨어요. 네, 힘들었어요.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나는 솔직하게 인정했다. 하지만 꼭 필요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참 이상하죠. 지금 제 기분이 어떤지 아세요? 강해진 느낌이에요. 아주 오래전에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되찾은 기분. 그래요. 존엄이라는 단어가 딱 맞겠네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합니다. 김 변호사의 따뜻한 위로가 빈집의 공기를 채웠다. 그는 법적 서류들은 여전히 유효하니 언제든 필요하면 연락하라고 당부했다. 전화를 끊고 나는 텅 빈 주방 한가운데 우두커니 서 있었다. 너무나 조용했다. 하루 종일 지훈과 맞서 싸우고 나를 무장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현실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아들이 나를 배신했다. 물론 그가 뉘우치고 관계가 회복될 수도 있겠지만 예전에 그 순진무구했던 모자 관계는 영원히 끝났다. 나는 아들에 대한 환상을 잃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아들은 나를 챙길 것이라는 그 막연하고 어리석은 믿음이 산산조각 난 것이다. 나는 식탁 의자에 앉아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아침에 흘렸던 분노와 절망의 눈물과는 달랐다. 이것은 애도의 눈물이었다. 죽어버린 과거의 관계, 내가 꿈꿨던 화목한 가정, 그리고 맹목적인 희생이 사랑인 줄 알았던 어리석은 옛날의 박선영을 떠나보내는 이별의 의식이었다. 한참을 울고 나니 기이한 평온함이 찾아왔다. 나는 눈물을 닦으며 깨달았다. 이제는 놓아주어야 한다고, 완벽한 엄마가 되어야 한다는 강박. 내가 희생하면 아들이 알아줄 거라는 헛된 기대를 모두 내려놓기로 했다. 나는 엄마로서의 의무를 다했다. 그를 사랑으로 키웠고 교육시켰다. 만약 그가 그 가르침을 무시하고 아내에게 휘둘려 나를 버리기로 선택한다면 그것은 그의 실패지 나의 실패가 아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세수를 하고 안방으로 들어갔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오랫동안 꺼내보지 않았던 낡은 상자 하나를 꺼냈다. 남편 민석이 생전에 내게 보냈던 편지들이 담긴 상자였다. 그는 말주변은 없었지만 글솜씨는 꽤 좋은 사람이었다. 손에 잡히는 대로 편지 한 통을 뽑아들었다. 빛바랜 종이 위로 그리운 필체가 춤을 추고 있었다. 사랑하는 선영에게 가끔 당신이 스스로를 의심하고 작게 느낄 때면 내 마음이 아파. 왜냐하면 나는 당신이 보지 못하는 당신의 진짜 모습을 보거든. 당신은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강인한 여자야. 어떤 문제가 닥쳐도 우아하고 단단하게 헤쳐나가는 사람이지. 언젠가 당신도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날이 올 거야. 그때가 되면 세상도 당신을 우러러보겠지. 영원히 사랑해. 나는
편지를 가슴에 꼭 끌어안았다. 종이 냄새가 났다. 여보, 여기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는 허공에 속삭였다. 나 이제야 당신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아. 당신이 말했던 그 강한 여자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 나는 그날 밤 지난 몇 주 만에 처음으로 깊은 잠에 빠졌다. 악몽도 꾸지 않았고 울다가 깨지도 않았다. 그저 달게 잤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나는 다시 태어난 기분이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축복처럼 느껴졌다. 옷을 갈아입고 현관을 나서자 차고지에 얌전히 주차된 은색 세단이 나를 반겼다. 그 차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었다. 내 꿈과 투쟁의 상징이었다. 나는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다. 목적지는 없었지만 마음이 이끄는 곳이 있었다. 차는 부드럽게 미끄러져 나가 교회로 향하는 도로를 달렸다. 1시간쯤 달렸을까. 나는 어느새 남편이 잠든 추모공원 입구에 도착해 있었다. 민석의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다. 차가운 비석을 쓰다듬으며 나는 지난 24시간 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그에게 털어놓았다. 지훈이의 배신, 변호사와의 작전, 그리고 어제 있었던 치열한 담판까지. 여보, 나 잘했지. 당신이 가르쳐준 대로 했어. 나를 지켰어. 마음은 좀 아프지만 그래도 후련해. 나 이제 당신 없어도 씩씩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묘지에서 내려오는 길, 발걸음이 깃털처럼 가벼웠다. 남편이 등 뒤에서 잘했어, 선영아라고 속삭이며 밀어주는 것 같았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나의 평온은 산산조각이 났다. 대문 앞에 낯선 그러나 낯익은 빨간색 승용차 한 대가 주차되어 있었다. 그리고 현관 계단에는 불청객이 팔짱을 낀 채 앉아 있었다. 미경이었다. 그녀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표정을 보니 사과하러 온 것이 아님은 분명했다. 나는 차 안에서 잠시 심호흡을 했다. 지훈이가 돌아간 뒤에 미경이 나타날 줄은 몰랐다. 뻔뻔함의 정도를 내가 과소평가했던 모양이다. 내가 차에서 내리자 미경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녀는 완벽하게 세팅된 머리와 화장으로 무장하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살기가 등등했다. 여기서 널 볼 줄은 몰랐구나. 내가 무미건조하게 말했다. 어머님, 우리 얘기 좀 해요. 미경의 목소리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날카로웠다. 얘기? 무슨 얘기? 내가 되물었다. 어머님이 지훈 씨한테 한 짓에 대해서요. 그리고 그깟 사소한 오해 하나 때문에 사람을 범죄자 취급하고 유언장까지 고친 그 히스테리에 대해서요. 오해? 나는 헛웃음을 터뜨리며 그녀에게 다가갔다. 남의 차를 몰래 훔쳐가는 걸 너희는 오해라고 부르니? 미경이 코웃음을 쳤다. 아니, 어머님, 말은 바로 하셔야죠. 지훈 씨가 남이에요. 아들이잖아요. 가족끼리 차 좀 빌려 쓰는 게 무슨 절도예요. 그걸 가지고 변호사를 쓰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을 해요? 고작 그 깡통차 한 대 때문에? 내 안에서 다시금 분노가 끓어올랐지만 나는 차분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그래, 차 한 대 때문이 아니야. 이건 존중에 대한 문제야. 너희는 내 집에 무단으로 침입했고 내 물건을 강탈하려 했어. 그리고 나한테 뭐라고 했지? 늙은이는 차 필요 없으니까 요양원이나 가라고 했잖아. 그건 내 남편 입에서 나온 말이었어. 미경은 마치 귀찮은 파리를 쫓듯 손을 휘저었다. 아, 그거요? 지훈 씨가 그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홧김에 한 소리잖아요. 사람 벼랑 끝으로 몰면 헛소리도 나오고 그런 거죠. 뭘 그걸 마음에 담아두고 그러세요. 홧김? 나는 한 걸음 더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럼 너도 스트레스 받으면 내 친정엄마한테 요양 가서 죽으라고 말하니? 만약 그렇다면 너는 인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야. 지금 제 인성 운운하실 때가 아니에요. 미경이 삿대질을 하며 소리쳤다. 어머님은 우리 사정 하나도 모르시잖아요. 우리 지금 돈 때문에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지훈 씨 사업 자금 막느라 허덕이는데 이번 여행 가서
우리 부모님한테 손 좀 벌려보려고 했어요. 그러려면 폼나게 차라도 좋은 거 타고 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머님이 그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다 망쳤다고요. 나는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올 지경이었다. 입안이 씁쓸했다. 이기적이라고? 내가 내 돈으로 산 내 차를 지키는 게 이기적인 거니? 미경아, 너는 어느 별에서 왔길래 도둑질을 막는 걸 이기적이라고 하니?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나를 노려보았다. 어머니는 돈 있잖아요. 연금도 나오고 보험금도 탔으면서 자식은 굶어 죽게 생겼는데 혼자 새 차 뽑아서 룰루랄라 돌아다니는 게 그게 어미로서 할 짓이에요. 가족은 서로 돕고 사는 거라면서요. 가족은 서로 돕는 거라고? 나는 목소리를 높였다. 참았던 말들을 쏟아냈다. 그럼 내 남편, 내 시아버지가 죽었을 때 너희는 어디 있었니? 내가 슬픔에 미쳐서 밥 한 숟가락 못 넘길 때 너희는 어디 있었냐고. 장례식 이틀 얼굴 비추고는 3개월 동안 콧배기도 안 보였지. 그래 놓고 이제 와서 돈 필요하니까 가족 타령이야. 저희도 생활이 있잖아요. 미경이 악을 썼다. 그래, 너희 생활이 있지. 나도 존중해. 그래서 섭섭해도 참았어. 하지만 이제 나도 내 생활을 좀 찾겠다는데. 죽은 남편 그늘에서 벗어나서 좀 살아보겠다는데. 너희는 내 차, 내 집, 내 돈까지 다 내놓으라고 난리잖아. 내가 껍데기만 남을 때까지 다 빨아먹어야 직성이 풀리겠니? 미경이 얼굴을 붉히며 나에게 바짝 다가왔다. 어머님, 진짜 문제는 뭔지 아세요? 어머님은 지금 외로워서 심통 부리는 거예요. 남편 죽고 혼자 되니까 우리 부부가 잘 사는 꼴이 보기 싫은 거죠. 그래서 지훈 씨한테 죄책감 심어주고 유언장 미끼로 협박해서 우리 사이 갈라놓으려는 거잖아요. 어머님이 불행하니까 남들도 다 불행해야 된다는 그 못돼 먹은 신부, 제가 모를 줄 아세요? 그녀의 말은 내 뺨을 후려치는 것보다 더 모욕적이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 말은 나에게 상처를 주기보다는 내 머릿속을 차갑게 식혀주었다. 나는 깨달았다. 미경은 지훈이를 걱정해서 온 게 아니었다. 우리 모자 관계를 회복시키러 온 것도 아니었다. 그녀는 오로지 돈 때문에 온 것이었다. 유언장에서 자기 이름이 빠지고 상속받을 재산이 기부된다는 사실에 눈이 뒤집혀서 달려온 것이다. 5년을 참고 봐주었는데 이제야 그녀의 진짜 바닥을 보게 된 것이다. 나는 아주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 집에서 당장 나가. 미경이 눈을 깜빡거렸다. 네, 뭐라고요? 내 집에서 꺼지라고 했어. 당장. 그녀는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쳤다. 지금 저 쫓아내시는 거예요. 우리 아직 얘기 안 끝났어요. 제가 납득할 때까지 못 가요. 난 볼 일 다 끝났어. 그리고 더 이상 내 썩은 논리를 들어줄 인내심도 바닥났고 지금 당장 나가지 않으면 경찰 부를 거야. 주거 침입죄로 신고해 줄까? 어제 지훈이 일까지 묶어서 같이 처리해줘. 못하실걸요. 미경이 비웃었다. 설마 며느리를 신고하시겠어요? 나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112 화면을 띄워 그녀 눈앞에 들이밀었다. 내가 못할 것 같니? 지훈이한테 법적 서류 들이민 거 봤으면서도 아직도 나를 물러보는구나. 네가 원한다면 지금 당장 확인시켜 줄 수 있어. 미경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녀는 내가 빈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본능적으로 감지했다. 그녀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표정이 일그러지며 도끼를 뿜어냈다. 좋아요. 가드리지요. 하지만 이건 기억하세요. 이대로 안 끝나요. 그녀는 씩씩거리며 말했다. 지훈 씨한테 선택하라고 할 거예요. 저인지 아니면 돈 때문에 자식 고소하겠다는 미친 엄마인지. 두고 보세요. 지훈 씨가 누굴 선택하나. 그래, 제발 그렇게 해라. 내가 웃으며 말했다. 지훈이한테 선택권을 줘. 평생 자기 곁을 지켜준 엄마인지 아니면 돈 냄새 맡을 때만 달라붙는 아내인지. 내 생각엔 그 선택.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쉬울 것 같은데.
미경은 분을 참지 못해 발을 구르며 빨간 차로 걸어갔다. 차문을 부서져라 닫고는 신경질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타이어가 바닥을 긁는 굉음을 내며 그녀의 차는 내 집 앞을 쏜살같이 빠져나갔다. 나는 그녀의 차가 사라진 골목길을 한동안 바라보았다. 심장이 쿵쿵 뛰고 손이 떨렸지만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었다. 통쾌함이었다. 생전 처음으로 며느리와 정면으로 맞붙었다. 평화를 지키겠다고, 좋은 시어머니, 소리 듣겠다고 꾹꾹 눌러왔던 말들을 본물 터지듯 쏟아냈다. 그동안 미경이 내 살림살이를 평가지라고 내 요리 솜씨를 비웃고 우리 집을 자기 것인 양 휘젓고 다닐 때마다 바보처럼 웃어주던 내가 아니었다.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잠그고 보조키까지 채웠다. 그리고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큰 소리로 웃었다. 하아, 하아. 그것은 해방의 웃음이었다. 나는 깨달았다. 갈등을 피하려고 무조건 참아주는 것은 평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상대방에게 나를 학대해도 좋다는 허락을 내주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내가 참았기 때문에 미경이라는 괴물을 키웠고 지훈이를 불효자로 만들었던 것이다. 이제는 끝났다. 더 이상의 맹목적인 희생은 없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가해지는 폭력도 거부한다. 그날 밤 나는 거실에 앉아 앞으로의 인생을 위한 새로운 규칙을 세웠다. 지훈이가 정말로 돌아오고 싶다면 내 규칙을 따라야 할 것이다. 만약 그가 미경을 선택하고 나를 버린다면 그럼 그것대로 받아들여야지. 가슴 한쪽이 아려왔지만 나는 담담하게 생각했다. 나를 잃는 것보다는 아들을 잃는 게 낫다. 나는 이제야 비로소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 되었으니까. 미경을 내쫓고 현관문을 걸어 잠근 뒤 며칠간 우리 집에는 기묘한 정적이 흘렀다. 휴대폰은 조용했다. 지훈에게서는 문자 한 통, 전화 한 통 없었다. 내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한 상상이 피어올랐다. 혹시 미경이 정말로 협박을 실행에 옮긴 걸까? 지훈이가 결국 독한 아내의 편에 서서 늙은 어미를 영영 버리기로 작정한 걸까? 그 생각이 들 때마다 가슴이 욱신거렸지만 나는 고개를 저어 그 생각을 떨쳐냈다. 만약 내 아들이 자신을 낳아준 어미보다 돈을 쫓는 여자를 선택한다면 그건 내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나는 할 만큼 했다. 선을 그었고 내 존엄을 지켰다. 나머지는 오로지 지훈의 몫이었다. 나는 헛된 기다림 대신 나 자신에게 집중하기로 했다. 무너진 마음을 추스르고 짓밟힌 자존감을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나는 친구 미숙에게 전화를 걸었다. 몇 주 동안 얼굴을 보지 못한 40년 지기 친구였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녀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활기찼다. 나는 그간 있었던 모든 일, 차를 산 것부터 지훈이와의 전쟁, 미경과의 담판까지 낱낱이 털어놓았다. 미숙은 내 이야기를 듣는 내내 숨을 죽이다가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환호성을 질렀다. 박선영, 장하다. 정말 잘했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통쾌함이 묻어났다. 지훈이가 너한테 한 짓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야. 내가 너무 모질게 한 거 아니냐고. 천만의 말씀. 넌 더 세게 나갔어야 했어. 내가 드디어 네 목소리를 내다니. 내가 다 속이 시원하다 얘. 미숙의 지지는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사실 밤마다 내가 너무 매정했나 하는 죄책감이 유령처럼 찾아왔었는데 그녀의 확신에 찬 목소리가 그 유령들을 쫓아내 주었다. 내일 점심이나 먹자. 내가 맛있는 거 살게. 다음 날 나는 은색 세단을 몰고 약속 장소로 향했다. 시내 외곽에 있는 전망 좋은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다. 미숙은 창가 자리에 앉아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를 보자마자 그녀는 벌떡 일어나 나를 으스러져라 껴안았다. 어머, 얼굴 좀 봐. 그녀가 내 어깨를 잡고 찬찬히 뜯어보았다. 너 달라 보인다. 뭔가 더 단단해진 것 같아. 그래? 하긴 며칠 사이에 10년은 늙은 기분인데 속은 편해. 내가 웃으며 대답했다. 우리는 자리에 앉아
파스타와 샐러드를 주문했다. 그리고 장장 2시간 동안 수다를 떨었다. 지훈이 욕이나 며느리 흉만 본 것이 아니었다. 우리는 우리에 대해 이야기했다.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 무엇을 하며 채울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대화였다. 미숙 역시 5년 전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과부였다. 그녀는 사별 직후 겪었던 혼란과 상실감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도 처음엔 내가 누군지 모르겠더라. 평생 누구 아내, 누구 엄마로만 살았잖아. 남편이 없으니까 내 존재가 지워진 것 같았어. 미숙이 포크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어. 나한테는 아직 발견하지 못한 새로운 버전이 있다는 걸. 혼자 여행 가고, 그림 배우고, 누구 허락 안 받고 내 맘대로 사는 나 말이야. 그녀의 말은 내 가슴 깊은 곳을 울렸다. 그것이 바로 지금 내가 찾고 있는 것이었다. 박선영의 새로운 버전. 미숙아,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런데 죄책감은 어떻게 극복했어? 남편은 차가운 땅 속에 있는데 나 혼자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구경 다니면 왠지 배신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겁잖아. 미숙은 식탁 위로 손을 뻗어 내 손을 꼭 잡았다. 그녀의 눈빛이 진지해졌다. 선영아, 우리 남편들이 우리를 사랑했던 이유가 뭐니? 우리가 행복하길 바랐기 때문이야. 그 사람들이 저 세상에서 가장 보기 싫은 게 뭘까? 우리가 과거에 갇혀서 찌질하게 우는 모습일 거야. 우리 남편이 죽기 전에 나한테 맹세하라고 했어. 제발 자기는 잊고 남은 인생 신나게 살다 오라고. 내 남편 민석 씨도 분명 똑같은 마음일걸? 그녀의 말이 맞았다. 남편의 편지에도 우리가 죽음에 대해 농담처럼 나누던 대화 속에도 그는 늘 나에게 당부했었다. 나 없어도 기죽지 마. 당신은 웃는 게 제일 예뻐. 고맙다, 친구야. 나 그 말이 정말 듣고 싶었어. 미숙이 활짝 웃으며 분위기를 바꿨다. 자, 그럼 우울한 얘기는 그만하고 너 이제 차도 생겼고 자유의 몸이잖아. 뭐 하고 싶은 거 없어? 평생 가족들 뒷바라지하느라 못했던 거 말이야. 나는 잠시 멍해졌다. 그동안 지훈이 문제로 머리가 터질 것 같아서 미래에 대해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글쎄, 딱히 계획은 없는데. 미숙이 눈을 반짝였다. 그럼 지금 당장 정해. 뭐가 제일 하고 싶어? 나는 기억을 더듬었다. 남편과 함께하고 싶었지만 결국 하지 못했던 일들. 바다. 동해 바다에 가서 일출을 보고 싶어. 민석 씨랑 은퇴하면 꼭 가자고 했었는데 일하느라, 지훈이 키우느라, 나중엔 그이 병간호하느라 한 번을 못 갔네. 미숙이 식탁을 탁 쳤다. 그래, 그거야. 바로 그거. 이번 주말에 당장 떠나. 동해로 가서 해 뜨는 거 보고 와. 단, 조건이 있어. 조건? 남편을 추모하러 가는 게 아니야. 널 위해서 가는 거야. 박선영이 박선영에게 주는 선물로 가는 거야. 알았지? 가슴이 두근거렸다. 집에서 동해까지는 고속도로를 타도사 5시간은 좋게 걸리는 거리였다. 혼자 장거리 운전을 하고 낯선 호텔에서 혼자 자야 한다. 두려움과 설렘이 동시에 밀려왔다. 그래, 갈게. 나 할 수 있어. 내가 대답했다. 내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멋지다. 가서 인증샷 찍어 보내. 우리 선영이가 드디어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 된 순간을 보고 싶으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이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인터넷으로 숙소를 검색했다. 바다가 바로 보이는 작은 부티크 호텔을 찾았다. 하룻밤에 25만 원. 예전 같았으면 잠만 자는데 무슨 돈을 이렇게 써? 하며 손을 떨었겠지만 이번엔 달랐다. 나는 망설임 없이 결제 버튼을 눌렀다. 내 통장 잔고는 충분했고 나는 그럴 자격이 있었다. 출발하는 금요일 아침까지 나는 소풍 가는 어린아이처럼 들떠 있었다. 차 상태를 점검하고 기름을 가득 채웠다. 작은 여행 가방에 따뜻한 카디건과 편한 옷을 챙겼다. 그리고 장식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낡은 필름 카메라를 꺼냈다. 스마트폰도 좋지만 65세의 박선영이 홀로 서기를 시작하는 그 순간을
아날로그 감성으로 담고 싶었다. 금요일 새벽 나는 일찌감치 눈을 떴다. 긴장과 흥분이 뒤섞여 심장이 콩닥거렸다. 짐을 싣고 운전석에 앉았다.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입력하자 동해안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떴다. 가자. 나의 은색 날개야. 차가 미끄러지듯 도로 위로 올라섰다. 붉은 해가 지평선 위로 고개를 내밀기 시작한 이른 아침. 나는 도시를 빠져나와 뻥 뚫린 고속도로를 달렸다. 라디오를 켰다. 남편과 즐겨 듣던 7080 가요가 흘러나왔다. 나는 이번에는 울지 않았다. 대신 노래를 따라 흥얼거렸다. 나는 남편을 잊으러 가는 게 아니었다. 그를 내 가슴 속에 싣고 함께 새로운 세상을 보러 가는 것이었다. 중간에 휴게소에 들러 주유를 했다. 주유기를 꽂고 있는데 옆 라인에서 비슷한 연배의 여자가 내렸다. 그녀 역시 혼자였다. 등산복 차림의 그녀와 눈이 마주쳤다. 우리는 서로 가볍게 목례를 하고씩 웃었다.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그 무엇. 아, 저 여자도 혼자만의 여행을 즐기고 있구나. 라는 동질감이 느껴졌다. 그 짧은 만남은 나에게 묘한 용기를 주었다. 세상에는 나처럼 홀로 남겨졌지만 씩씩하게 자기 삶을 꾸려가는 여자들이 많을 것이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오후 3시 무렵 드디어 호텔에 도착했다. 사진에서 봤던 것보다 훨씬 아담하고 예쁜 곳이었다. 체크인을 하고 방으로 들어서자마자 짭조름한 바다 냄새가 훅 끼쳐왔다. 커다란 통창 너머로 끝없이 펼쳐진 짙푸른 동해 바다가 나를 압도했다. 나는 짐을 풀지도 않고 베란다로 나갔다. 파도가 하얗게 부서지며 모래사장을 적시는 소리, 갈매기 울음소리, 시원한 바람. 나는 난간을 잡고 깊게 심호흡을 했다. 지난 몇 달간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쑥 내려가는 기분이었다. 진정한 평화가 그곳에 있었다. 그날 저녁, 나는 호텔 근처 횟집에 들어가 혼자 식사를 했다. 일행분은요? 종업원이 물었다. 혼자예요. 제일 맛있는 걸로 1인분 주세요. 나는 당당하게 말했다. 신선한 회 한 접시와 화이트 와인 한 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군가가 배부를지 걱정하지 않고 오롯이 음식 맛에만 집중하는 식사는 실로 오랜만이었다. 저녁을 먹고 밤바다를 걸었다. 달빛이 검은 수면 위로 은색길을 만들고 있었다. 차가운 모래의 감촉을 발바닥으로 느끼며 1시간 넘게 걸었다. 지훈이 생각, 미경이 생각, 그리고 내 지나온 인생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밀려갔다. 신기하게도 화가 나지 않았다. 바다 앞에 서니 나의 분노와 원망이 아주 사소한 모래알처럼 느껴졌다. 나는 이미 그들에게서 나를 분리해냈고 내 영역을 지켰다. 그러니 이제 굳이 미움이라는 감정을 붙들고 있을 필요가 없었다. 분노를 놓아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승리였다. 호텔로 돌아와 알람을 새벽 5시에 맞췄다. 침대에 누워 파도 소리를 자장가 삼아 깊은 잠에 빠졌다. 새벽 5시, 알람 소리에 눈이 번쩍 뜨였다. 피곤하지 않았다. 오히려 정신이 맑았다. 옷을 단단히 껴입고 카메라를 챙겨 해변으로 나갔다. 아직 어둑어둑한 새벽, 수평선 너머가 붉게 물들기 시작했다. 나는 모래사장 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뺨을 스쳤지만 상쾌했다. 서서히 하늘의 색이 변했다. 짙은 남색에서 보라색으로, 다시 분홍색으로, 그리고 마침내 바다 한가운데서 붉은 덩어리가 솟구쳐 올랐다. 태양이었다. 세상의 모든 어둠을 몰아내는 강렬하고 뜨거운 빛. 나는 그 장엄한 광경 앞에서 숨을 멈췄다.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감격의 눈물, 감사의 눈물이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 이 모든 고통을 겪어내고도 결국 이 아름다운 풍경 앞에 서 있다는 사실에 대한 벅찬 감동이었다. 나는 카메라 셔터를 눌렀다. 찰칵. 하지만 렌즈로는 이 벅찬 감정을 다 담을 수 없음을 알았다. 해가 완전히 떠오를 때까지 나는 꼼짝 않고 앉아 있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나는 휴대폰을 꺼내
바다 사진을 찍어 미숙에게 보냈다. 나 해냈다. 여기 너무 좋다. 미숙은 바로 답장을 보내왔다.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운 이모티콘과 함께 내 친구 최고다. 즐겨.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가 지훈과의 채팅창을 열었다. 어제 그가 보낸 긴 문자가 와 있었다. 엄마, 오늘 상담 3번째 받았어요. 제가 어떻게 우선순위를 착각했는지, 아내의 의견이 엄마의 안위보다 중요하다고 믿게 되었는지 이야기했어요. 많이 힘들지만 계속 노력하고 있어요. 당장 용서해 달라고는 안 할게요. 그냥 제가 노력하고 있다는 것만 알아주세요. 나는 그 문자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답장을 적어 내려갔다. 지훈아, 엄마는 지금 동해 바다에 와 있어. 내 아빠랑 그토록 오고 싶었던 곳인데 나 혼자 왔다. 여기서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깨달았어. 너를 용서하기로 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미움을 품고 사는 게 나 자신을 해치는 일이기 때문이야.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다음 문장을 썼다. 하지만 명심해라. 용서가 곧 망각은 아니야. 우리 관계는 예전과 달라졌어. 신뢰를 다시 쌓으려면 아주 긴 시간이 필요할 거야. 네가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해야 해. 그동안 나는 내 인생을 살 거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행복해질 거야. 난 널 사랑하지만 이제는 나 자신을 더 사랑하기로 했단다. 전송 버튼을 눌렀다.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툭 하고 떨어져 나가는 느낌이었다. 나는 이제 지훈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을 것이다. 그가 변하든 변하지 않든 나는 내 길을 갈 것이니까. 오전 8시 호텔 조식을 든든히 챙겨 먹고 체크아웃을 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운전대를 잡은 내 손은 그 어느 때보다 안정적이었다. 나는 어제의 박선영이 아니었다. 상처받고 울던 약한 노인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긍정하고 삶의 핸들을 직접 쥔 주체적인 인간이었다. 오후 늦게 집에 도착했을 때 휴대폰이 징하고 울렸다. 지훈의 답장이었다.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꼭 증명해 보일게요. 그리고 미경이와의 문제도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조만간 결정 내릴 거예요. 나는 피식 웃음이 났다. 해결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가 정말 미경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는 두고 볼 일이다. 하지만 설령 그가 실패한다 해도, 그가 미경을 선택하고 그 진흙탕 속에 남기로 결정한다 해도 나는 괜찮을 것이다. 나는 차에서 내려 우리 집을 올려다보았다. 40년의 세월이 묻어있는 이 집, 남편과의 추억이 서린 곳. 하지만 이제 이곳은 박물관이 아니었다. 내가 살아 숨쉬고, 내가 밥을 먹고, 내가 미래를 꿈꾸는 나의 집이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셨다. 집안은 고요했지만 더 이상 적막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거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속에 남편이 나를 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나도 마주보며 웃어주었다. 이것은 내 이야기의 끝이 아니다. 새로운 챕터의 시작이다. 내가 주인공이고, 내가 규칙을 정하고, 내가 써 내려가는 이야기. 때로는 정의가 거창한 복수극으로 오지 않는다. 조용히 선을 긋고, 잃어버린 자존감을 되찾고, 그 누구도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만드는 단단한 태도로 온다. 내 아들은 내 차를 훔쳐가면서 내가 약해 빠진 노인네라고 착각했다. 하지만 그가 그날 글로브 박스 안에서 발견한 것은 단순한 법적 서류가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이었다. 엄마가 생각보다 훨씬 강하다는 진실. 존중은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쟁취하는 것이라는 진실. 지금 나는 내 은색 세단을 몰고 햇살을 받으며 어디든 갈 수 있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려도 상관없다. 나는 살아있고 자유로우니까. 만약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이 누군가에게 무시당하거나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다면 기억해 주길 바란다. 당신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 나이와 상관없이, 상황과 상관없이, 당신은 당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내 이야기를 들어주어서 고맙다.